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했다고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 그러면 이제 4교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경제 목표가 뭐냐라는 걸 하면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였고, 그게 이제 쓰진 않을게요. 물가 안정이고 얘가 이제 경제 성장이다. 그러면서 물가를 끌어왔고, 물가는 돈의 양을 물건의 양으로 나누는 거였다. 가 해서 우리 이제 1교시, 2교시 때 배웠는데, 제가 어제 1교시 끝날 때 돈의 가치는 금리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어제 2교시 끝날 때 돈의 가치는 경제 성장률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4교시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돈의 가치는 어, 금리와 경제 성장률을 두 가지 고려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수치적인 더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도 돈의 가치랑 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 올라갈 거고, 경제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이 식을 이제 쭉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한 국가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고 한 국가의 목표를 한 줄로 적어보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보통 금리를 낮추거든요. 예를 들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바닥에 낮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또 오니까 또다시 금리를 0% 바닥에 붙였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금리가 바닥에 붙으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아까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돈이 휴지 조각화되는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중앙은행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금리를 낮추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경제랑 실물경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략적인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쭉 빠지면은 사람들이 막 뭐 사업 같은 거 폐업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를, 이제 금리를 좀 낮춰주면은 그 아까 사업 꿈나무, 빵집을 하겠다는 사업 꿈나무가 훨씬 대출을 쉽게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금리가 20%면 아유 이번에는 장사 못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금리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려주면은 이 경제가 그러니까 사업 꿈나무들이 조금씩 이렇게 막 속속 생겨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끌어내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실물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그 대출을 받기 쉽게 해줌으로써 그 사업을 해서 경제 파이를 키우라는 그 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하면은, 이게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거든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의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금리를 낮춰서 이제 그 약간 경제를 구출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이 금리는 보통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으로 일어나고 얘는 되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 얘가 이제 약간 밥을 먹는 거고, 얘가 이제 소화까지 다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저 뒤에 이제 제가 얘기할 뭔가가 있는데, 오케이. 아무튼 돈의 가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포인트 가져가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 국가 내에서에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는 1, 2, 3교시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국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금리랑 성장률을 적절히 잘 관리하는 걸로 해결이 될 거다 라면서 이제 한 국가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서
요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이게 세계 지도가 될 거 아니야? 세계 지도의 모습이 이렇겠죠. 아, 여기 이제 배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우 하고 가고 그러면은 자 이제 개념을 여러 나라로 한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개념을 확장시킬 건데 이제 그럼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겠다 이거잖아요. 요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환율이거든요. 자 이제 환율이 듣기만 해도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저희는 다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재료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환율은 국가들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국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요게 이제, 여기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면은, 자, 미국, 뭐 이제, 여러 나라를 제가 쭉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이라고 해보죠. 미국이 돈을 달러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 자체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결정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화의 가치가 따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의 대충 1달러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0원어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유럽으로 볼까요? 유럽은 이제 유로화 쓰는데, 뭐 지금 한 1,300원 정도 하나? 근데 이제, 제가 딱 직관적으로 숫자를 간단하게 해서, 뭐, 이제 유로에서 결정되는 유로화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결정된 원화의 가치와 한 요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엔화는 한 100엔 정도가 우리나라한테서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중국의 위안화는 우리나라한테서 한 200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환율이에요, 이게 환율. 근데 이제 환율이 느낌이 이제 확 올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어제 금리 볼 때 돈을 물건으로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물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 우리 이제 요 사업 꿈나무가 은행에 이제 갔는데, 아, 이제 약간 이 사업 꿈나무가 글로벌 인재로 진화를 해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여기 이제 달러라는 것도 팔고 유로화라는 물건도 팔고 엔화라는 물건도 팔고 위안화라는 물건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가면은 환율이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열대 그러니까 신중은행 진열대 외환 창구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이 달러는 1,000원 정도 해요. 이 물건의 가격을 보는 입장으로 바라보면 환율이 확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유로화 이거 하나 이거 가져가시려면 1,500원 내시면 돼요. 엔화 100엔짜리 가져가려면 1,000원 내시면 돼요. 이 위안화 물건 하나의 가격은 2,000원. 이 관점으로 가시면 어 환율이 어 외화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화의 가격. 그러니까 이 외화 중에는 달러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대외적인 돈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외적인 돈의 가격이다 이거 바로 느낌 오시죠? 근데 돈의 가격? 이거 왜? 이거 어제 금리가 돈의 가격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거는 이제 외환 창구에서 파는 물건이고 요 원화가 있어서 사업금나무가 돈을 대출하러 왔을 때 여기에 이제 있는 돈의 원화에 붙어 있는 요 태그가 금리라는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어제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가격. 이러면 이제 그 금리랑 환율이라는 게 참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 약간 랩에서 라인 맞추듯이 이런 느낌으로도 기억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환율은 각 국가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건데 이제 외화의 가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달러 하나를 살려면 우리가 한 1,000원 정도 가격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환율에 대한 대충 느낌은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케이 1달러가 1,000원이다. 요게 이제 환율인데 이제 우리는 요즘 외화의 대장이 달러거든요. 달러가 제일 파워가 세기 때문에 예시를 이제 달러로 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환율이 딱 어떤 놈인지 개념을 이제 잡았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은 얘가 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환율이 내린다라는 말은 1달러에 얘가 500원 정도?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달러라는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뛴 거고, 달러라는 물건의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 거로 이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환율 상승이거든요. 환율 상승. 그러면, 자, 이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걸 달러 강세라고 표현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화 약세라고 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하나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 1,000원이 필요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모르겠지만, 달러라는 놈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얘를 하나 살려면, 이제는 2,000원씩이나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1,000원만 줘도 이 달러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였었든지 간에 원화가 굉장히 휴지 조각이 돼서 2,000원씩이나 줘야 간신히 달러 하나를 사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환율이 오르는 게 이 속에 달러 강세랑 원화 약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거 바로 느낌 오시죠? 그러면 얘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환율 상승을 의미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환율을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쓸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 각 통화의 바로 옆에 짝그랗게는 요 놈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화 약세라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얘가 되게 휴지 조각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환율은 이렇게 뛴다. 이거 느낌 오시죠? 오케이. 반대로 환율이 내려온다. 환율이 내려온다라는 거는 갑자기 이제 달러라는 애가 약간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해졌더니 원화라는 애가 이제 약간 원화가 약간 이제 힘을 가져가지고 이제는 500원만 줘도 달러 하나를 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고 원화 강세가 되면 환율은 내려오는구나. 요 느낌.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자료 드린 거에 두 번째 장 보시면 두 번째 장. 자, 이게 환율이 오르고 뭐 원화 가치는 내리고 또 달러 가치는 오르고 이게 하나의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자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해볼 건데 맨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환율이 1달러에 얼마냐라는 그래프예요. 대충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큰 흐름만 그릴게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죠.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1달러에 얼마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자 이게 이 방향 딱 이제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환율 오른다 환율 오른다 달러 강세 원화 강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게 요기예요. 환율 빠진다. 뭔 일이 일어나는데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다시 또 오른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느낌. 그 다음에 자 이제 엔화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달러하고 원화는 익숙해졌으니까 엔화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급수에서 지금 완전히 뭐야 이거 완전히 빠졌죠 지금.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일본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환율이 얼마야라고 보면 요 그래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율 올라간다. 일본 환율 올라간다 하면은 엔화 강세 원화 약세 엔화 강세 원화 약세 환율 빠진다.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이거는 뭐야 엔화 초약세 엔화 초강 원화 초강세. 이거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끝부분이에요. 지금, 하다가 살짝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엔화가 완전히 가치가 폭락했다. 이 말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엔화 가치 폭락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고개를 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이제 아래 이제 기사 맨 끝에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감을 잡아볼 건데, 일단 지금은 이제 환율의 방향이 움직이는 거랑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간 지금 감을 이 감 잡는 게 진짜 저는 아직도 가끔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화 한 번만 볼게요. 위안화 쭉 가다가 나중에 쭉 가다 꼴이 살짝 내리죠. 그러면은 자, 이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중국 환율이에요. 환율 오른다 하면은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 환율 내려온다 하면은 위안화 약세, 원화 강세, 위안화 약세, 원화 강세. 자, 이제 오케이. 네, 약간 이제 오케이. 환율이라는 놈을 알아봤고 환율이라는 애가 움직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으면 자, 이제 환율에 아까는 물가에 자기소개 했으면 환율의 자기소개도 이제 끝이 난 거예요. 환율이 어, 별명이 대외적인 돈의 가격이었고 그 별명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이제 그, 이제 국가들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잡아냈으면 이제 환율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환율이 두 명의 환율과 그의 친구들을 배울 거예요. 환율이 두 명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그 환율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애가 이름이 8글자거든요. 이름이 자유로운 자본이동이에요. 이거 그냥 친구들은 제가 설정한 거라. 두 번째는 얘도 친구이긴 한데 이름이 8글자예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서로 다 각자 집에 사는데 엄마가 얘한테 이제 떡볶이를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줬어. 그 다음에 얘도 얘한테도 떡볶이를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이제 엄마가 각각 사이좋게 지내봐 하면서 이제 10,000원에서 30,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많을 때는 30,000원으로면 떡볶이 뭐 다 시켜 먹고도 남죠. 치즈까지 뿌리고도 남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은 돈이 많을 때 한 국가 안에 자금이 유입될 때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서 막 PC방도 가다가 하고 해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갑이 얇아지는 순간 얘네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 3명 모이면 이걸 정글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케이. 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지면 얘네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 국가 안에서의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경기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경기 침체.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이 국가 안에서 성장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하면은 돈이 빠져나갈 자본 유출이 될 위험이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세 명이 모두 친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수한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면 2명까지만 친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왜 저 3명이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셋이서 서로 못 친해지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이렇게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려워요. 경기 침체가 왔어. 아까 돈의 가치는 금리랑 성장률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다 했죠? 금리를 낮춰서 경제 파이를 키우는 거를 도와준다라고 했었어요.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요게 이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위치를 따지자면 통화 정책 금융 정책과 관련되는 거는 금융 경제랑 관련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라는 말은 이 금융 경제에서의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은 이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단기적이고 얘는 장기적이다. 얘는 밥을 먹는 거고 얘를 소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팍 급격하게 꺼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주는 게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성장률이 바로바로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러면 오케이 어쨌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그래도 가져가긴 해야겠어. 그 경기가 침체돼서 사람들이 다 실직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라고 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면, 자, 어떻게 되냐면, 금리는 내리는데 이 성장률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아쉽게도 떨어지거든요.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에 왔다라고 해보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환율 뛰겠죠. 이러면 이거 이제 진짜 큰일 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1998년, 7, 8년도에 외환위기가 생겼는데 그때 환율이 이거 한번 위를 이렇게 한번 뚫고 갔었거든요. 여기 거의 한 1,700, 뭐 거의 2,0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는데 그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같은 이렇게 돈이 들락날락하는 게 뭐 중국처럼 이렇게 꽉 닫혀 있는 상황이 아닌 자유로운 자본 이동까지 가져가려 하면은 이 안정된 환율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안정된 환율인데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가져가면 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모두 친해질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정적인 환율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게,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건데, 안정적인 환율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게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동환율제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출렁출렁 거리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홍콩 같은 뭐 이런 데는 금융허브라서 안정적인 환율이 훨씬 더 그러니까 그 국가들마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기서 얘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얘를 포기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환율이 팍팍 뛰는 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의 그 근본 원인을 보면은 이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야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고 있던 원화를 이제 외환시장에 팔아버리고 달러를 챙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를 파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원화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근데 도망갈 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가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달러 사서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갔을 때 안정적인 환율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가 뚫려서네. 이거 막아버리면 이거 이렇게 널뛰게 하지 않겠네. 라는 논리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뚜껑을 막아버리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를 낮춰주면서 그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도 뚜껑을 막았으니까 안정적인 환율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명까지만 친해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두 명이 친해진 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두 명이 친해지니까 그 자유로운 자본 이동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죠. 여기 요것도 있는데 아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같은 뭐 이런 데는 그 금융 투자가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해서 그 투자 유치하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면 돈의 가치는 금리 플러스 성장률인데 금리를 낮추는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도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정된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면 안정된 환율을 자본 이동이 가능하게끔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 포인트가 각각 이렇게 한 국가는 이런 뭐랄까요 경제 전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돼 있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 게 이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러거든요. 미국, 뭐 그 일본, 유럽, 뭐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그 자국에 중앙은행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를 조절하면서 그 약간 통화정책의 주권을 지키는 그 기관이 엄연히 한 국가 안에 존재하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가져가는 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서 요 두 가지를 챙겨가는 나라가 뭐 이제 중국, 약간 북한 같은 요런 나라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열어놨지만 이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포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같은 데는 뚜껑을 열어놓으면서 안정된 환율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근본이제가 이제 돈의 양을 요 금에다가 고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양에 따라 돈의 양이 바뀌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국가가 나서 가지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금리를 바꾼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 금리는 그 크레딧의 양을 돈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 팩터였기 때문에 금리를 오르내리게 하는 권한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이제 같은 한 180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 금의 양이 한정돼 있어서 돈의 양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못 하거든요. 이거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어떠한 국가들이 포함되느냐라고 이렇게 사례를 한 번씩 보면은 확실히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유럽이 이렇게 막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뭐 이탈리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유로존으로 묶여 있거든요. 유로존으로. 이래서 얘네가 단일 통화 EU 유로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로존 그 자체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ECB도 있고 유럽하고 거래하는데 그 무역 뭐 자유로운 자본 이동 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 자체는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유로존 내에 각 국가들 하나하나를 띄엄띄엄 보자면 독일 있고 프랑스 있고 이탈리아 있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독일만의 그 중앙은행이 없거든요. 이탈리아도 이탈리아만의 중앙은행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포기했더니 안정된 환율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안정된 환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돈의 가치도 유로고 이탈리아의 돈의 가치도 유로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통일시켜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돈의 가치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이건 퍼펙트하게 안정된 환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국가로 보면. 그러니까 유로존 그 자체를 보면은 요거로 볼 수 있지만 유로존 속의 각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면 요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이거 느낌 보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환율은 다시 정리하면 환율이라는 놈은 돈의 가치를 비교한 거였는데 그게 대외적인 돈의 가격, 외화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더라. 그리고 환율이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인데 얘네들이 경기 침체나 자본 유출이 생길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명 이상 합쳐지기 네. 어떤 거요? 똑같죠. 그러니까 근본이제도 돈의 양이 그 은혜의 양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설계할 때 다 그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개념이 나오면 물가와 사회현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요 느낌으로.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라는 놈에 대해 배웠으면, 이제는 환율하고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환율, 너라는 놈을 이제 좀 잘 알았으니까, 환율이 변하면 사회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보고 또 이제 사회현상은 또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거를 파악하면, 이제 뭐 경제기사나 이걸 읽는 데는 충분히 개념이 충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르고 내리면 사회현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거 이제 살펴볼 건데 환율이라는 게 이제 각 국가들 간의 관계잖아요. 지금 요 관계의 키워드가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아까는 물가가 채권자하고 채무자한테 영향을 줬듯이 환율은 국가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냐면 첫 번째 무역업자한테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한테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요 두 사람들이 환율의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무역업자는 수출업자랑
수입업자로 구분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 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빠르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수출해볼까요? 김치 하나 한 포기 수출해본다라고 하죠. 김치. 자, 우리나라의 기억이라는 사람이 김치를 한 포기 수출할 때 미국에서 1달러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달러에 1,000원인 상태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 김치 한 포기 수출하면 이 기억이라는 사람의 통장에 1,000원이 꽂히겠죠. 근데 기억이라는 사람이 김치의 레시피를 기깔나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김치에는 특별한 항상 똑같은 김치를 수출하는 건데 만약에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뛰면 어떻게 돼요? 어? 똑같은 1달러를 판매되고 있겠죠. 똑같은 1달러 바꿨는데 외환시장에서 받아온 1달러를 바꿔보니까 뭐야? 뭐임? 어? 통장이 2배가 됐네.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라는 사람은 김치 공장에 가서 김치를 뭐랄까 레시피를 기술 개발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김치를 건네줬는데도 환율의 효과만으로도 이거 뭐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수입업자 어떻게 됐어요? 수입업자는 미국에서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죄송합니다. 산만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태블릿 하나 수입한다라고 해보죠. 태블릿이 어떻게 그래요? 태블릿.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눕혀있는. 이거 수입할 때 이게 1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니은이 자, 그 태블릿 하나 수입하는데 1달러를 주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외환 창구에 가가지고 여기 가격 태그에 1달러로 써 있으니까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바꿔와서 얘 지불을 하겠죠. 환율이 오르면 어? 큰일 났어.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주기 위해서 외환 창구에 가서 2,000원씩이나 줘야 돼요, 제가.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 환율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 물품의 품질이 얘가 용량이 들어가거나 속도가 빨리 아예 똑같은 물건이 오는데도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업자한테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뛰었으니까 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고 미국이에요. 미국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온다라고 쳐봐요. 자,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여기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는데, 건너올 때, 어, 이렇게. 자, 1달러를 들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이에요. 자, 1,000원을 1달러 들고 있던 거를 1,000원으로 환전해서 쏙 들어와서 한국 삼성전자 주식 사겠죠? 주식. 근데 자, 주가가 횡보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얘가 들어와 있는 순간 들어와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요때 환율이 뛰었어요. 2,000원으로. 그럼 얘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사명을 걸고 탈출을 해야 돼, 한국에서.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은 주식 한 장에 1,000원이라고 치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 1,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1,000원을 다시 환전해서 돌아가 보니까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인 상황이니까 1,000원을 외환창고에 갖다 주면 그 외환창고 아줌마가 0.5달러밖에 안 주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탈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근데 되게 공통적인 게 둘 다 이 관점, 이 무역업자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출업자가 웃는 이유는 수출 물가가 뛰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물가가 뛰었기 때문에 그 김치 한 포기 팔아서 1,000원 받던 거 2,000원씩이나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수입업자는 수입 물가가 뛰었기 때문에
자, 그 태블릿 그거를 하나 받아오는데 1,000원만 바꿔서 보내줬으면 될 건 게 2,000원씩이나 줘야 되는. 그러니까 태블릿 하나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입물가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라는 놈이 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긴 한 건데 하나는 수출을 하고 하나는 수입을 하니까 이런 서로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환율이 빠지면 자, 수출업자 울겠죠. 왜냐하면 김치 한 포기 보내는데 1,000원만, 아니 1,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환율이 빠지면서 이제 500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따라와지시나요? 그러면 수입업자는 얘는 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태블릿 하나 수입하는데 1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제는 500원만 줘도 1달러를 구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태블릿 하나의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을 싸진 느낌인 거죠. 수입물가가 까지니까 얘는 이제 되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웃을 수 있을 거고, 외국인 투자자는 자 1달러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1,000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이제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또 횡보했는데 이제 1달러에 2,000원으로 뛰어버리면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빠지는 상황을 보니까 환율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가는 500원으로 가는 거예요. 500원. 그러면은 요 1,000원을 가지고 이제 1달러에 500원이 상황인 외환창고의 아줌마는 이거를 2달러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원을 들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님에도 나한테는 돌아오니까 수중에 2달러가 나는 1달러 들고 갔다 2달러 나오는 지금 100%뛴 거잖아요. 100% 수익률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외국인 투자자 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환율이 오르고 내리면 사회현상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자, 시간 그냥 적당하네요. 그러면 사회현상이 환율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또 이제 또 환율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얘도 환율이 외화의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돈을 공급하는 애 시중은행과 돈을 수요하는 애 사업꿈나무가 만나서 대내적인 돈의 가격인 금리가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외환시장에서 돈을 공급하는 애와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하는 애와 달러를 수요하는 애가 만나가지고 달러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외화의 가격이 환율이었죠. 1달러에 얼마였냐 이게 환율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외화가 공급되는 양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국에서 돈의 양을 구성하는데 미국의 돈의 양도 똑같이 머니와 크레딧으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외화의 공급량이 얼마나를 판단할 때. 그러면은 외화를 수요하는 거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돈의 가치가 금리랑 성장률을 두 가지 고려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한테서의 금리가 1%고 미국에서 3%면은 이제 이 3% 수익률 먹으려고 돈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팔고 달러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미국에서 성장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면 여기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하면서 한국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쭉 넘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는 한국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되게 뭐랄까요? 한 국가 안에서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기관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것만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요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또는 성장률이 오르면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외화의 가격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뛸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거나 미국의 금리가 내리거나 미국에서의 성장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침체 소문이 퍼지면 이 수요가 줄면서 그 환율이 내려가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500원으로 환율이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이 환율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 오케이 이제 환율하고 사회 현상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물가도 이제 물가와 사회 현상 보고 나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우리 지금도 또 같은 방식으로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요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것도 아까 물가가 오르면 채무자 웃고 채권자 울었고 물가가 내리면 채무자 웃고 채권자 울었었죠. 아, 잠깐만. 물가가 내리면 채무자가 웃고 채권자가 울었었죠. 자, 근데 이제 환율이면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 김치 파는데 돈 벌어서 웃었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 태블릿 비싸게 사야 돼서 울었죠. 환율이 빠지면 수출업자 울었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 태블릿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웃었어요. 자, 환율에 따라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라는 질문이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물가에 관련돼서는 우리 상황을 한 국가의 상태가 빚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물가 상승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듯이, 이번 이 대답에 대한 기준도 자, 항상 중요한 건 실물 경제. 실물 경제의 상태가 좋으냐에 따라 실물 경제가 좋으면 어떠한 대답이 생길 거고,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떠한 그러니까 대답이 갈릴 거예요. 자,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돈의 가치가 금리랑 성장률에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된다라는 관점이면은 실물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물건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치 있는 게.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의 가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윈스턴 처칠? 그 영국의 군인 그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영국의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의 통화가 파운드였는데 파운드와의 강세를 그 영국 국가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영제국 시대라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성장이 막 뿜어져 나올 때. 그러니까 아무도 영국에 대적할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장이 막 뿜어져 나오는 상태에서는 통화 강세가 그 국가한테 되게 뭐랄까요? 아,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통화도 강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통화가 강세면 어떻게 됐죠? 아까 수입 물가가 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가 강세면은 수입 물가가 빠지고 수출 잠시만요. 통화가 강세면 수입 잠깐만 어떻게 헷갈리지? 그쵸. 뭐, 수출,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수출 물가도 빠지고, 수입 물가도 빠지면서, 수출 잘 안 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수입 물가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성장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물건을 제가 받으면서 팔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약간 할인 쿠폰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세게 나오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너네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그냥 뭐 엄청 싸게 팔지 않고 그냥 제값 받으면서 팔게. 대신에 너네 물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게 해줘. 약간 이렇게 얘기를, 갑의 입장이 돼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수요처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장률이 이렇게 치켜 올라오는 원인이 되긴 했겠죠. 그런데 이 성장률이 나오는 거는 정말 고성장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은 저성장의 시대 기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경제 파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여기는 한국, 미국, 뭐 중국 이렇게 다 나눠 먹으려고 이제 칼을 막 이렇게 들고 이 케이크 그 경제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막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성장에서는 이 경제 파이가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산업 아이디어도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는 각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오늘 가치는 금리와 성장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보통 금리를 낮춰서 성장률을 지켜 올리려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서는 얘가 아무리 해도 뭔 짓을 해도 돈을 뿌려서 금리를 바닥에 붙여도 얘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머릿속에 이제 각각 동상이몽을 어떻게 꿈꾸냐면, 야, 우리가 금리를 좀 낮춰서, 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치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수출이 좋아질 거예요. 수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출을 2,000원 받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슬금슬금슬금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나쁜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달러, 유로와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낮아져도 되거든요. 막 뭐 이렇게 가치가 폭락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금리를 좀 낮춰서 돈의 가치를 조금 이렇게 남모르게 쑥 내리면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요 경제 파이를 요렇게 요만큼 먹을 수 있었던 걸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더 많이 팔 수 있으면서 요 경제 파이를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을게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게 이제 신흥국 같은 데서는 그 돈을 함부로 막 찍어내면은 갑자기 폭락하고 뭐 짐바브웨 뭐 난리 나고 막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2010년대 중반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제 시대가 환율 전쟁의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환율 전쟁이라는 게 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각 국가들이 속으로 이제 다 꿍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금리를 좀 낮춰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좀 낮춰서 그냥 수출 요 파일을 우리가 좀만 더 먹을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수출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이런 데에다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게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의미가 야 너네 지금 너네 돈의 가치 우리 모르게 이렇게 뭔가 슬금슬금 내리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뭐 뭔가 정치적인 견해도 많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야, 통화 가치 그렇게 슬금슬금 끊어내면 안 돼. 우리 미국은 뭐 수출 안 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너네가 가져가면 우리는 줄어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슬금슬금 내려가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으면 통화 강세를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건 밀고 나가도 돼.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이 사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 같은 거예요. 근데 저성장의 시대에서는 슬금슬금 낮춰가지고 야 내가 뭐 사업 아이디어는 모르겠고 그냥 가격 경쟁력만 가져와서 야 내가 요 경제 파이 조금만 먹을게 나는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대답이 갈리게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엔화가 약세인 이유가 기축 통화 안전자산임에도 엔화가 약세인 이유가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약간 돈의 양을 늘리면서 돈의 가치를 조금 줄이면 수출을 먹어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은 게 통화 약세가 되면 은퇴자들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고정된 현금 흐름을 먹는 건데 통화 약세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란 말이에요. 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엔화 약세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이 고령자 은퇴자들은 이 연금에서 나오는 고정된 현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엔화 약세면은 이 받는 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00, 뭐 원화로 100엔을 받아왔는데 새우깡이 100엔이었어요. 근데 이 점점 받아오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유도되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은 뭐 수출이 늘어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해서 청년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 경제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일본의 고령자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퇴 자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계속 100만 원을 받을 건데 물가가 계속 뛰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국가의 산업 구조를 다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한 국가를 봤을 때 그것만을 고려해서 무조건 환율을 올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기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장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요즘 내용을 이제 기사로 뽑힌 걸 제가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자, 달러당 115엔에서 달러당 129, 아니, 129엔으로, 뭐야, 왜 이래. 129엔으로 일본 입장에서 완전히 뛰었죠,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가 됐으니까 지금 115엔으로 한 달러 하나 살 수 있었던 게 이제는 129엔씩이나 줘야 간신히 그 달러 하나 살 수 있는 엔화가 떨어진 상태죠. 오케이. 그러면은 두 달 뒤 129엔으로 약 15%는 하락했다. 아, 엔화 가치 떨어졌다. 오케이. 그 두 번째 문단. 엔화 약세가 수출을 촉진한다면, 아,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잘 되겠죠, 이제. 일본의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수출을 촉진한다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죠. 쭉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엔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해서, 아, 오케이. 엔화 가치 떨어지면 수출 증가해. 수출 증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왜 증가하지? 자, 어제 배웠던 거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였잖아요. NX가 수출이었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증가하니까 경제 성장률 올라가겠네. 이렇게 뭔가 스텝 이제 연결 그 경제 개념들이 어제 오늘 배우면서 좀 기사가 조금씩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 엔화 약세의 수출 효과는 크게 줄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 안에 수출 기업이 다 들어와 있으면은 환율 떨어지면서 수출 증가하는 이 효과를 이 기업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 환율의 그 상승 효과를 지금 잘 누리지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 구조가 지금 환율이 내려간다고 수출이 증가해서 뭐 경제 파이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 문단. 엔화락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 뭐 하면서 수출 물가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식료품들 수출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아,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물가, 아까 수출 물가 오른다 했잖아요. 태블릿 사던 애,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2,000원씩이나 비싸진 태블릿. 환율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된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그 밑에는 쭉 이제 수입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그거는 이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남았는데 한 2분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모여서 뭐 했냐면 이제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면 그러니까 OT하고 아침 조회 시간 들어가면서부터 한 국가의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옛날에 농업밖에 없었는데 그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 파이가 커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자 사람들이 금융경제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을 만들어내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한국가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한국가의 목표는 요거다라고 이제 요걸 확 큰 뭐랄까요? 내비게이터라 해야 되나? 가장 방향을 잡아주는 놈을 하나 가져오면서 이 안정과 성장인데 첫 번째가 안정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다. 그러면 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먼저 이 의미를 이해해 보기 위해 물가를 끌어왔는데 물가는 돈의 양을 모든 물건의 양으로 나누는 거였다. 그 모든 돈의 양은 금융경제에서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키워드는 금융경제의 키워드는 금리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금리는 막 돈의 가격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 물건의 양은 실물경제랑 직결되는데 실물경제에서의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였냐면 이 물건의 양이 가치 있는 물건의 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는 GDP가 그 국내 총생산 한 실물 경제에서 물건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는 게 실물 경제가 커지는 거였다. 그러면서 그 물건이 증가하는 폭이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근데 명목 GDP에는 물가 요소라는 놈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실제 GDP를 그러니까 명목에서 물가 요소를 좀 걸러내주고 얻어낸 실제 GDP의 변화율이 찐 경제 성장률이었다. 요거 이것이 배웠고 그렇게 돈의 양과 물건의 양이라는 요 두 재료가 만들어져서 오늘 이제
이제 물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물가라는 놈은 그래서 측정해봐야겠는데, 물가라는 놈은 GDP 디플레이터라는 놈으로 측정이 되는데, 걔는 모든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거였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림잡은 느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CPI랑 PPI로 개인 입장에서의 진짜 실제 사람들의 장바구니 물가, 기업들의 물가, CPI, PPI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물가와 사회 현상 뭐 하면서 마지막에 물가가 그래서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라면서 물가 안정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빚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관리되는 수준에서 2에서 4% 올라가는 그게 빚을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국가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 4교시에 들어오면서 이 국가들이 여러 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하나의 세계 지도일 텐데 요 국가들 간의 관계의 키워드는 환율이었다. 환율은 각 국가들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내리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까지 봤으니까 환율의 그 친구들 하나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하나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이 친구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두 명까지만 친해질 수 있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서 각 국가들이 어떠한 경제 그 상태에 있는지 요 세 개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살펴봤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항상 그거에 대한 답은 실물 경제가 모든 거를 거의 모든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얘가 좋거냐 나쁘냐에 따라 대답이 이렇게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성장일 때는 강세가 좋은 거고 저성장일 때는 어느 정도의 약세를 해서 이게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